안녕하십니까. YG인 컴퍼니의 김원표입니다. 이제 데이터인 R 기반 통계 분석 솔루션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이 구조방정식 분석을 같이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구조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자, 구조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자, 이름에서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방정식.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structural, 구조적이다. 두 번째로는 equation,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풀었으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의 모델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독립변수가 x1, 2, 3이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광고, 그다음에 뭐 홍보비, 그다음에 뭐 인건비, 자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와 같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선형회귀 분석에서 독립과 종속 변수 간의 1차적인 관계로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매출에는 광고비와 홍보비와 인건비가 영향을 주는데 이 베타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 정도의 영향을 주냐라고 하는 개수가 되겠죠. 자, 이제 일반적인 선형회귀 분석, 1차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선형회귀 분석에서는 자, 이런 식의 이제 한 단계에서 그치는데 구조 방정식은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아니라 경상이익에는 역시 앞에 있는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리고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증가하면 주식과 배당액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자, 이런 인과 관계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방식입니다. 자, 약간의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회귀 분석이 이제 고안되고 정립된 건 상당히 오래됐죠. 선형회귀 분석에서 x가 y에 미치는 자 이런 이제 1차적인 단계에서의 분석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연구에서 이 x가 y에 미쳐서 그래서 z에도 미치고 그래서 또 다른 변수에 미치는 이런 일련의 인과관계들을 분석할 수가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에 끊어서 x가 y에 끊어서 y가 z에 이렇게 끊어서 각각의 독립변수를 분석하게 되면 앞과 뒤의 변수의 데이터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로 분석이라고 하는 패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이 1900년도 중반에 고안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x가 y에 영향을 미치고 그 y가 또 z에 영향을 미치고 자, x도 z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영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역시 이제 이것도 역시 구조 방정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x, y, z는 관측 변수, 즉 실제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들로 이제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나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직접 측정된 변수뿐만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서 자아 존중감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준다. 상당히 이제 표현이 애매모호하죠. 자, 이러한 추상적인 변수들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실제 물어본 변수들을 관측 변수로 삼아서 자,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건 실제 물어본 문항들로 공통된 어떤 값을 추정하고 역시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당신의 정서지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서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공통된 값으로 정서지능을 도출하고 역시 애착 정도도 부모와 얼마나 애착 정도가 높아요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놀아줍니까?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습니까? 등등 그런 문항으로 물어봐서 역시 공통된 값을 갖고 즉 이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걸 잠재 변수라고 하는데
잠재 변수들끼리의 영향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사회과학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패스 어널리시스, 즉 1차적인 그 구조적 방정식의 잠재 변수를 포함한 구조 방정식이 발전이 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 방정식을 하게 되면 앞선 것처럼 앞에 있는 독립 변수,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 요인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재방문할 의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인과관계를 한 번 분석하고 고객 만족도가 추천 의향에 회귀 분석을 하고 또 고객 만족도가 재방문을 향해 회귀 분석하는 이 여러 번의 단계를 하지 않고 이 하나의 모델에서 모든 변수들을 반영을 해서 예약 접수가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의 0.4를 증가시키면 그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는 추천 의향의 0.7의 변화를 가져온다와 같은 일련의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자, 분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조방정식은 회귀 분석, 구체적으로 하면 선형 회귀 분석이 있죠.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조방정식에 대한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이제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재 변수라고 하는 변수를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기 때문에 관측 변수라고 하는 실제 물어보는 문항들로 물어보고요. 그런 것들을 요인화, 잠재 변수화해서 제대로 통계적으로 잘 측정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자, 정서지능을 물어보기 위해서 10개의 문항으로 물어봤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물어봤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10개의 문항으로 물어봤는데 그게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통계적으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든 확인적 요인 분석이든 이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의 결합이 바로 구조방정식의 핵심적인 통계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방정식을 처음 접할 때에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추상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가 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정보는, 자, 귀하의 방문 횟수는, 자, 이건 한 문항으로 충분하죠. 아주 구체적인 사실은. 근데 추상적인 개념은 한 문항으로 물어보면 이 잘못된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하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라고 병원에 왔던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일상적으로. 근데 이 질문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된 게 없죠.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질문과 아주 나쁜 질문의 대표적인 기준인데, 질문을 던진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 즉 응답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딱 한 가지 단상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의 진료, 의사 오늘 친절하게 그 사람은 잘 해주고 내 손도 잡아주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줬어. 친절함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되게 실력이 있는 사람 같아. 또 이 사람은 오늘은 한 30분 기다렸는데 예전에 1시간 기다렸을 때보다 훨씬 더 짧아서 괜찮아. 이 생각하는 단상들이 다 다르면 이거는 100% 잘못된 문항입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 요즘에 행복하니? 뭐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일상적으로 쓰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행복이 뭔데?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의사 진료를 구성하는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예를 들어 진료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할애했습니까? 뭐 만나자마자 괜찮네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얘기를 듣고 조언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병이었는지 알았는지,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함을 가졌는지,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 안 끊고 잘 들었는지, 쉽게 병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이런 더 구체적인 질문들로 물어봐야죠.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설문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 이건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딱 정확한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 듣더라도 성별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은 한 문항으로 충분한데 추상적인 질문들은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봐서 그것들을 평균을 내든지 합산을 내든지 혹은 구조방정식처럼 잠재 변수화해서 공통된 값을 갖든지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확 와닿지 않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잠재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의 지문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사 만족도가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 의사진료 만족도와 고객 만족도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질문들로 물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들이 잘 되어 있나 요인 분석을 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의사진료가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본 분석의 실제 목적, 즉 회귀 분석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분석도 구조방정식에서는 먼저 타당도 검정, 즉 관측 변수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와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실제 구조방정식의 모델을 검증하는 이 두 가지, 투 스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구조방정식이 상당히 이제 곽광을 받고 또한 이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좀 이제 장점도 있죠. 반면에 이제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으면 약간 테크닉에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프리드만과 덩컨은 구조방정식에서의 그 회귀 개수, 경로 개수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얻어진 데이터의 기본적인 분석 단위가 이 상관관계의 값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을 바탕으로 영향을 추정한 거지 영향관계 기본이 아니라 따라서 구조방정식의 결과는 그냥 형식적으로 값이 어떻다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변수 간의 관계만을 구조방정식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제 시사하고 있죠. 또한 프리드만은 이제 재생반복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누가 똑같은 모델을 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모델로 하더라도 마지막에 모델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모델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반복성이라는 건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과학의 기본적인 그 조건인데 여기에서 이제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또 역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문제는 뭐냐면 구조방정식의 단점은 상당히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도식화 혹은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영향을 미친다, 유의하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쳤다, 적합도 좋았다. 끝. 즉 결과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이 연구자가 실증적 분석에만 그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so what이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바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정책적인 함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구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들을 이제 뒷부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조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변수와 가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